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의료화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멈추지 않게 우리 사회의 몇몇 특징들을 소박하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의료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인간 향상 또는 인간 증강에 대한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세 개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 절제술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병에 걸렸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방 절제술이라는 의료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두 번째, 예전에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 헐리우드 여배우가 가족력을 볼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유방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란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유방을 절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여성 육상 선수가 자기의 그 운동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 유방을 절제하면 좀 속력이 더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의사를 찾아가서 저는 저의 운동 실력을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 유방을 절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의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한 뉴스를 받아들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동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보면 공통적인 것은 의료적인 개입은 다 똑같은 거죠. 유방을 절제한다는 똑같은 방법인데 그 목적이 하나는 치료이고 두 번째는 예방이었고 세 번째는 어떤 치료나 예방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운동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약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차이가 있죠. 그러한 문제 의식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 세 번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고민하시면서 함께 저와 논의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 향상이라는 것 혹은 인간 증강이라고 하거나 인간 강화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그 의료적인 목적은 원래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으로 의료적인 개입들은 여태까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의료적인 개입이 활용되는 것은 이제 인간 향상, 인간 증강, 인간 강화라는 그 제목을 달고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사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인간 본성이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연구를 안 해봤어요. 근데 현재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외모가 좀 더 예뻤으면 좋겠고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 또 좀 더 똑똑했으면 좋겠고 좀 더 말을 잘했으면 좋겠고 좀 더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런 더 나은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똑똑해서 저의 인지 능력이 좀 더 발달해서 많은 좋은 논문을 쓰고 여러분들께도 저의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사는데요. 그런 만약에 약물이 있다면 그런 시술을 통해서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면 아마 저는 이 윤리를 공부하지만 선뜻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개인의 욕망이나 바람들이 있고 한 축에서는 또 한 축에서는
의료적인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욕망이나 바람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러한 의료적인 기술이 예전과는 다른 목적으로 앞에서 예에서 보신 것과 같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 개인의 욕망과 바람이 있고 한쪽으로는 의료 기술이 있어서 그 두 개가 맞물렸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의료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친하지 않았던 의료와 친하지 않은 것들을 의료와 친하게 만든 그런 상황들을 의료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가게 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곳이 있고 우리가 그 병원에 찾아가야지만 받았던 어떤 개입들, 더 나아가서 혜택들 이런 것들이 병원이 울타리를 깨고 이제 이 사회에 이제 만연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의료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료화가 진행이 되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의사의 임무가 무엇인지, 의학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례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 많은 의사들이 그것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의사들은 아 그래 내가 이것도 환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복, 그 기록이 높아져서 느꼈을 행복까지 내가 의사로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학의 목적은 원래 그게 아니야.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의사의 임무야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 세 번째 경우는 시술을 하지 않으시겠죠. 그것처럼 의학의 임무, 의사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픈 사람이 병원에 오지 않고 말하자면 환자가 오지 않고 고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기존에 의사가 병명을 진단을 내리고 진찰을 하고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려줄 때 많은 환자들이 그것을 이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아프지 않은 환자들이 올 경우, 고객이 올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에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주어진 것, 나와 평생 같이 할 운명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의료적인 개입을 통해서 나의 몸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생긴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교정이 그렇게 일반화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교정을 하지 않으면 왜 교정 안 해?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그 사람의 영역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어떤 관리 부족이라거나 게으름이라거나 이런 식의 비난이 가능하게 되게끔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홈쇼핑에서 아이 성장 관련한 기능성 제품을 봤는데 거기 선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전무죄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키가 작은데 키 작은 제가 한 번도 죄스럽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그 선전을 보고 만약에 나에게 아이가 있고 만약에 나의 남편도 키가 작고 그럴 경우 저 그 제품을 사서 먹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홈쇼핑에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유전무죄라는 말은 이제는 키 작은 부모들이 항상 아이에게 키를 작은 유전자를 물려줘서 죄책감에 시달릴 텐데 이 약물을 통해서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어떤 신체를 가지고 그 자체의 도덕적인 평가를 하게 되게끔까지도 이제 논의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운명으로 받았던 것을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한편에서는 이제 내 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어떤 자유가 생긴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 왜 내 몸을 계속해서 사회가 원하는 식으로 발전시키고 더 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라고 이제 반문할 수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철학자들이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의료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료가 아닌 그 이상을 넘어서 하는 의료적인 시술, 개입들, 이런 것들이 인간 향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접해서 이제는 논의의 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예가 있죠. 바로 성형수술이죠. 옛날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성형수술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지금은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크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논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성형수술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적 개입으로 성형수술을 들 수 있고요. 또 많이 알려진 도핑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운동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핑을 하는 경우, 이것을 인간 향상이나 증강의 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 향상이나 인간 증강 논의에서 이런 것들을 권장하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 향상이나 인간 증강에 대한 논의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저보고 무슨 제약회사나 의료계 제약회사에서 지원받아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도핑과 관련된 도핑이 인간 향상에도 예로 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약물을 통해서 나의 운동 기록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제가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례 중에 마지막 사례는 약물이 아니라 내 몸의 어떤 시술을 통해서 나의 운동 실력을 높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운동 기록을 높이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도핑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음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향상시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을 의미하겠죠. 보통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프로작이라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곤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좀 더 행복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프로작이라는 약을 내가 복용하면 나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 약을 먹고 우울증에서 탈피하게 된다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우울하고 슬프고 이러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절을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이랬다면, 이제는 이런 약물에 기대어서 나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화의 예시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 때 보면 그 대학원 앞에서 담배 피고 막 커피, 한 손에는 커피 들고 한 손에는 담배를 물고 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도 어떤 집중력을 요할 때 이런 담배나 커피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물론 그 집중력을 용하지 않고도 습관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커피나 담배가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시험 볼 때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바카스가 더 와닿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음료, 에너지 음료 같은 것도 우리가 먹기도 하는데요. 니탈린이라는 그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책에서 본 것에 따르면 미국 아이비리그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약을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약을 복용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병에 걸려야지 처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보면 그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을 의사에게 말하면 약의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향상을 위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성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아그라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노화를 병으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 요즘은 모든 것들을 이제 의료의 범주에 넣다 보니까 병이 아닌 것들을 병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장난꾸러기 아이라고 볼 수도 있었던 것을 이제는 주의력 결핍 아이로 보기도 하고 늙음을 어떤 병의 일부로 보기도 하고 또 그 잠에 대해서도 수면센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잠도 이제는 병의 일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병의 일부로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범주로 보면 외모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나 인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료적인 개입을 하는 것을 이제 인간 향상론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방금 보신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 수 있는지 그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따져봐야 하는지 그 논점들을 한번 이런 인간 증강이나 인간 향상 논의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료적인 개입들을 했을 때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의료적인 개입을 하고자 결정했을 때 그러한 결정이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가 사회적인 압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이러한 의료적인 개입을 통해서 가져온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드라마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고등학생의 의료적인 그 개입을 통해 즉 그 인지향상 약물을 복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는데 입학했는데 학교 측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학교 측의 입장은 그 학생이 의료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약물을 복용하고 시험을 본 것이 그 학생의 성적이라고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형평성인데요. 그런 의료적인 개입을 원한다고 할 때 접근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많이 인간 향상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정성이죠. 아까 진정성 얘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러한 약물이나 어떤 의료적인 개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어떤 경쟁 과정에서 공정성을 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안정성, 자율성, 진정성, 형평성, 공정성과 관련해서 인간 향상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인간 향상 관련해서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의료적인 문제로 환원된다는 것이죠. 많은 문제들을 의료적으로 해결하려고 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문제의 원인을 의료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학생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학생을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학생의 공부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높여주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선생님을 다른 선생님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교재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육 환경을 바꿀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의료화가 진행이 가속화된다면 그때는 학생에게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인지향상 약 먹었어? 그런데도 못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풍부한 의미와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료화라는 그 틀에 다 꾸역꾸역 꾸깃꾸깃 넣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